미국 행정부 외교 안보 핵심 라인이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실수로 언론인을 채팅방에 초대해서 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미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사기극이라는 백악관의 입장을 적극 보도하는 반면 일부 언론은 시그널 게이트다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미 의회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당국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라는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이 사건을 연방기록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첫 심리를 열었고요. 시그널 앱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보존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로저 위커 위원과 잭 리드 상원의원도 국방부 감사 조직에 사건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자신이 일면식도 없는 미국의 시사 잡지인 디 애틀랜틱 골드버그 편집장을 초대하게 된 경위가 그의 번호가 다른 사람의 연락처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법률자문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정보 효율부 팀과 함께 현재 해당 채팅방에 이 골드버그 편집장이 어떻게 초대가 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부 출범 후 2개월 사이에 발생한 유일한 어떤 작은 문제일 뿐이다.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Do you think these tariffs will benefit Tesla? Republican lawmakers who have said today that your administration should take more accountability and not downplay what's happened with Signal. Well, I don't know about downplaying. The press upplays it. I think it's all a witch hunt, that's all. I think it's a witch hunt. Do you still believe nothing classified was shared? Well, that's what I've heard. I don't know. I'm not sure. You'll have to ask the various people involved. I really don't know.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사실은 그 기자가 본 대화가 실제 그 관료들이 나눈 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백에서는요. 미국의 핵심 외교 안보 관료들이 나눈 어떤 날것의 대화 내용이 대체 무엇인지 전체 맥락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번 사안에 있어서 주목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왜 유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시니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주는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이 한 언론사의 이 기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수로 나에게 전쟁 계획을 문자로 보냈다. 미국의 한 시사 잡지인 더 애틀랜틱의 아주 이례적인 제목의 기사가 달렸죠.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골드버그 편집장의 시점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3월 11일입니다. 시그널 앱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이름인 마이크 왈츠라는 계정으로부터 이 편집장에게 대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장은 이 인물이 진짜 마이크 왈츠이고 용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대화를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3월 13일 목요일 오후 4시 28분 마이크 왈츠가 자신한테 후티 PC 소그룹이라는 시그널 단체 채팅방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방에는 그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이름이 같은 18명의 계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왈츠는 후티 반군에 대한 대응 조율을 위해서 위원회를 꾸린다 이렇게 공지를 한 거예요. 다음날 3월 14일 금요일 오전 8시 15분 다소 놀라운 정책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국민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 납득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유럽에 대해서 내놓은 메시지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조치가 얼마나 일관되지 않은지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티 반군에 대한 조치를 꼭 지금 단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은 거죠. 이에 대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설득을 합니다. 자, 부통령, 당신의 우려를 이해하고 또 당신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몇 주나 한 달을 기다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계산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먼저 행동을 취하거나 가자 지구의 휴전이 무너져서 우리의 조건으로 시작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행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저는 진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또한 지금이든 몇 주 후든 어쨌든 이 항로를 다시 확보하는 일은 미국이 해야만 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 비용을 산정을 하고 이를 유럽 국가들에게 부과할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헤그세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행합시다. 저는 그저 다시 한번 유럽을 구하는 게 싫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부통령, 저는 유럽의 무임승차에 대한 당신의 혐오감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하지만 마이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적기다라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그린라이트라고 명확히 말했다. 하지만 곧 이집트와 유럽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유럽에게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논의가 일단락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3월 14일 날 진행이 됐던 날것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44분. 피트 헤그세스가 공격 순서 등 폭격 정보를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미사일을 쏜 그런 어떤 조종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보가 사전에 만약에 유출이 됐다면 그들에게 생명에 큰 위해를 끼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폭격 시점은 오후 1시 45분이었다고 합니다. 골드버그 편집장은 당시에 슈퍼마켓 주차장에 있었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본 거예요. 예멘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 그 시각에 예멘 전역에서 폭격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발견을 합니다. 시그널 채팅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그 이후에 이거 지금 성공했다. 공습이 훌륭한 작업이었다라고 서로 자축을 하고 격려하면서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거 정말 진짜구나라고 골드버그 편집장이 판단을 하고 채팅방을 일단 나옵니다. 골드버그 편집장이 그 이후에 채팅방에 참여한 고위 관료들한테 내가 이 채팅방에 있었던 걸 알고 있었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질문들을 한 거예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그 브라이언 휴스 대변인한테서 답장이 옵니다. 이거는 진짜 메시지로 보인다. 잘못된 번호가 실수로 채팅방에 추가된 경위를 검토 중이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윌리엄 마틴 부통령 대변인도 벤스 부통령이 이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명확하게 지지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추가 대화를 나눴고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골드버그 편집장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두 번째 기사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 채팅방 내용의 전문을 공개한 것 같아요. 혹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골드버그 편집장이 말하자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 안보상의 문제로 이거는 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내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백악관에 문의를 하고 이거 그럼 기밀 아니라는 거냐? 그럼 내겠다 하면서 이제 낸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사에서 새로 공개한 내용 중에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피트 헤그세스가 작전 보고 사항들을요 언급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시 15분 F-18 전투기가 출격했다. 1차 타격 패키지다. 이렇게 표시가 됐고 1시 45분에 트리거 기반 F-18 1차 타격 또한 MQ-9 드론 출격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목표로 했던 이 사람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신원을 확인했고 그 건물이 이제 붕괴됐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축하는 부분들까지 다 담겼습니다. 밤에 몇 시간 동안 추가 공습이 진행될 예정이며 또 다음날 초기 보고서 전체를 제공하겠다 이런 언급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팅 당사자들이 유럽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마이크 왈츠가 더 자세한 무역 수치와 컨테이너 화물의 항로를 제시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이 결정을 내리든 몇 주 후에 내리든 유럽 해군은 현재 후티 반군이 사용하고 있는 고도로 정교한 대함 순항 미사일 및 드론을 방어할 역량이 없다는 언급을 추가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 사안을 유럽이 자국 방위력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발언, 이 부분도
추가를 했습니다. 채팅방에서 나온 얘기 중에 유럽 얘기들도 비중 있게 다뤄진 것 같은데 그러면 유럽에서 나오는 실제 반응들은 어떠한가요? 당연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만 하겠죠. 완전히 손을 놨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나름 역할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예멘 상공에 미국 전투기를 띄울 수 있게 공중 급유기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점은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유럽 더 이상 구해주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만 어떤 내밀한 대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당연히 탐탁치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어쨌든 이 논란이 비화되는 게 그들에게도 딱히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인 수사를 써가면서 일단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부총리인 안젤라 레이너는 B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십 년간 첩보와 정보를 공유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그 어떤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할 거다. 미국의 안보 문제와 시그널 메시징 그룹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미국과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설명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외에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시니컬한 기류가 감지가 됩니다. You know, in the first 3 months of the presidency of Donald Trump, he has done more to push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than previous 30 years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I do think that Europeans have woken up and smelt the coffee. So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는 시그널 그룹이 그 예멘 공습을 조율하는 놀라운 얘기에서 JD 벤스 부통령이 다시 한번 그 깊은 반유럽적 분노에 그러니까 이끌린 인물로 등장한다라고 자신의 X 계정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유럽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 이 주제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내에서는 유럽 특히 나토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좀 없다 이런 불만이 꽤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나머지 나토 동맹국들의 지출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국방비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2023년 한 해의 방위비로 미국이 자국 GDP의 3.49%인 8,600억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약 1,147조 원을 쓴 걸로 추산이 되는데 이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관련 지출액을 모두 합친 규모의 2배를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응하는 차원 그리고 미국이 나토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상황을 염두에 둔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장기 계획 구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토 회원국 총 31곳 중에서 지난 2024년에 각국이 자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약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곳은 23곳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던 너네 좀 안보 분야에 좀 돈 좀 써라 라고 해당되는 어떤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국방비를 자국의 GDP를 대비했을 때 최저 2% 정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역시 군사 분야 투자 속도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내놨는데요. 유럽은 나토 동맹국인 미국이 그 유럽 공군의 핵무기를 지원을 하고 또 유럽 여러 지역에 육해공군 부대를 운영하는 등 유럽 방위의 필수적인 존재인데 거래주의적인 관점에서 유럽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에 대한 대가를 미국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날것의 대화에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유럽에는 상당히 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화가 한국에 주는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주는 함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국의 안보 분담 이것을 이제 거래주의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고위 관료들 간의 대화에서 훨씬 더 강경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전에 일기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일기 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거를 이제 푸시를 하는 상황이었고 일기 행정부의 그 주요 외교안보 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소위 어른들의 축이라고 불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좀 견제하고 제동을 걸려고 하는 어떤 역할을 했었다면 이번에 날것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들 자체가 굉장히 강경하게 거래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일 수도 있다. 실제 미국 상원 공청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미국 군사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한국은 이 비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한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고 이 전문가가 또 말하기를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짐 리시 외교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 의원인데
현재 한국에는 강력한 방위 산업이 있고 미국의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외에도 조금 더 한국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어요. 어쨌든 미국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동맹으로서 기여를 원하는 어떤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접근을 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콘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사실 이번 사건은 시그널 채팅 내용에 대해서 그 미국 법원의 보존 명령이 내려졌고 일부 공화당 인사들까지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촉구한 상황이어서 이 여파는 미국 내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판사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걸었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여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 역시 지난번 저희가 다뤘던 그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난주에 제작한 트럼프와 법원과의 전쟁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행정부 출범 이후 2개월 사이에 발생한 작은 문제, 작은 결함인데 백악관 자체 조사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여론의 향방은 각각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의 김혜영이었습니다.